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별로 유쾌하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우려스러운 이야기 하겠습니다. 문이 뭔지 아시죠? 밑 빠진 독에는 펑펑, 그리고 국가안보에는 냉랭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주제를 이어갈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주한미군 철수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어떤 실무 협상, 이런 것과 맞물려서 북한이 미국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가 있고, 또 미국은 현재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버티고 있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정말로 주한미군 철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이 지금 이제 이거 언론 보도가 1월 20일자 언론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임명을 요구한 그 외교 소식통이 해리 해리스 우리 주한미 대사의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지난해 12월 말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 압박을 행사했다.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한미 방위 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다. 라는 또 이와 관련한 분석이 또 나왔죠. 자, 일단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잘 아시다시피 대사가 되기 전까지는 바로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이었습니다. 바로 이 한반도 이 동북아 이 지역의 전쟁을 책임지는 태평양 사령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호주 대사로 내정이 됐다가 바로 또 바꾸어서 우리 주한미 대사로 임명이 되었죠.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특히나 이 해리스는 일본계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태생적인 그런 특성을 보면 굳이 한국에 더 경사될 정도로 가깝다라고 보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 일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과 더 가까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우려가 섞인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리 해리스 대사가 12월 말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방위비 분담금 올려라, 이런 압박을 행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두 번째 문장,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한미 방위 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리 해리스 대사의 말에 따르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즉 한미 동맹을 해체하는 것까지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을 더 주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한다. 즉 지금은 미군이 주도가 된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를 하면서 한국에서 미군 주도의 전쟁을 하는, 그러면서 미군 주도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놓고, 그리고 해군은 없으니까 해군을 즉시 증원받을 수 있는 해군 증원 사령부를 만들어 놓고, 공군은 실제 2개 전투 비행단을 갖다 놓고, 그리고 정찰 비행단까지 여기다 만들어 놓고 해서 북한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런 이제 주한미군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행한다. 그거 안 하고 뽐트해서 보겠다. 동맹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즉 주한미군 철수 또는 주한미국 대폭 감축, 이런 쪽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이 이제 압박이 아니냐. 아주 무서운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거의 교착 상태죠. 1년에 한 2조 원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46%, 즉 한 9,300~400억 원 정도를 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5년 단위로 협상을 해왔는데 2018년이 마지막이었으니까 13년부터 18년까지 해왔으니까, 그러면 19년도부터의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협상이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19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예산이 집행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과 미국이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나 간격이 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16억 달러로 증액해달라. 뭐 거의 다 내라는 거죠. 뭐 한 90% 이상 좀 되겠네요. 16억 달러. 8, 90% 이상 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은 뭐라고 하냐? 1조 원 이상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1조 원은 뭐냐 하면은 한 5년 정도의 물가 인상분을 우리는 책정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율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물가가 이만큼 인상했으니까 그래서 한 1조 원 준다. 이제 이게 한국의 입장이고 미국은 니들이 거의 다 내라. 이제 이게 미국의 입장인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교차 상태로 오다가 이제 해가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3조 원 규모에서 합의하자. 한 3천억 더 내라 이거죠. 한국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한 3천억 더 내라. 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조 원 이상 못 준다. 대답 없는 메아리죠.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미국이 또 이렇게 또 제안합니다. 자, 그럼 금액 좀 상향하고 좀 올리는 대신 약간 올리는 대신 매년 협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또 미국이 했는데 한국은 그에 대해서 no comment, 대답 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거의 뭐 평행선을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평행선 달려오고 있는 것을 1년 이상 해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정부 예산이라고 하는 게 매년 5월이면은 예산이 이제 그 확정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방 예산 같으면은 국방부에서 올해 5월에 예산을 확정을 해서 그것을 국회로 보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고 해가지고 연말에 기획재정부까지 가서 또 확정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 즉 2018년 3월 4월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끝났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협상이 전혀 안 되고 있었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100% 다 받겠다라고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1조 원 이상은 못 준다. 즉 물가 인상분 외에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계속 똑같은 말만 되뇌이고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 뭐 했냐?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드 배치라는 사드 연구 배치라는 이런 좋은 카드를 미국에게 왜 그냥 주냐? 이걸 가지고 더 협상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가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황당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뭐 저뿐만 아니고 정치학자들이 멀로주의자, 신멀로주의자라고 그래요. 미국은 동쪽으로는 대서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다가 방어벽을 치고 있다. 서쪽으로는 태평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다가 방어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왜 유럽의 일에 경제력과 국력을 낭비하면서 신경을 써야 되냐? 유럽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그 고립주의를 표방한 것이 멀로였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시리아 철군 작년 연말에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을 도와주고 있던 미군을 철수를 결정하면서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미국이 경찰 국가가 돼야 되나? 아니잖아. 우리가 하는 일에 고마워하지 않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조 달러 예산과 우리 장병의 소중한 생명을 바쳐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트위터에다가 썼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그리고 25일 연설에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에게 분담금 지급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 부자 나라들이 뭐냐? 한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미군이 많이 주둔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크리스마스 무렵에 연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 주면 우리가 굳이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굳이 돈 내가면서 그 나라에 주둔할 필요 없다. 우리는 지금 뭐 미사일 방어 잘하고 여기 있으면은 우리를 공격할 나라 없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거기에 전진 배치시키고 그 나라의 생명을 지켜주고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하는 겁니다. 즉 한미동맹 또는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왜? 대통령이 저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미동맹이 해체돼도 좋습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대비, 준비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한 것 같지 않다라는 어이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이 주판을 튕길 때입니까? 주한미군 감축, 철군 다 가능하다라고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수권법, 즉 22,000명 이하로 주한미군이 감축이 되는 것은 미 의회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국방수권법 믿고 있냐? 제가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또 그나마 그 국방수권법도 올해 즉 2019년 9월이 되면 그 법의 유효기간 만료예요. 9월 이후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국방수권법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내는 참모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좀 언급하였던 렉스 틸러슨 전 국무부 장관 바로 경질해버렸죠. 아프리카에 순방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허버트 맥메스터 그 국가안보 보좌관 잘라버렸죠. 현역 육군 중장이었어요. 그리고 존 켈리 비서실장 잘라버렸죠.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또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어버렸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동안 이 대한민국 국가 생존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해왔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참 기가 차는 그런 정부입니다. 올 7월이 고비입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언론들이 지금 이제 받아쓰고 있어서 제가 좀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미군이 지금 주한미군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한미군 사령부, 그 밑에 육군은 미 8군, 그리고 공군은 7공군, 그리고 해군은 이제 원스타급 부대인 미 해군 사령부가 있고요. 그리고 8군 밑에는 보병사단, 제2 보병사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8군 옆에는 501 정보회단이라고 해가지고 정찰, 유투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정찰하는 그런 정찰 부대가 또 정보부대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의 전투예단이 지상군 전투예단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고정 배치가 아닙니다. 원래 2003년 이전까지는 고정 배치였어요. 그냥 이 부대는 무조건 여기만 있어야 돼. 그런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과 합의를 해주면서 이제 순환 배치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은 많은 부대들을 어떤 그 분쟁 현장에 보내서 이렇게 순환해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실습으로서의 어떤 그 상황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군인들 이야기고 그 군인들이 오고 가고를 결정하는 정책 결정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 기갑예단은 올 7월에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미 올 7월 이후에 이 한국에 그 교체되어서 배치가 될 전투예단이 지정이 되어서 훈련에 들어가고 또는 준비에 들어가야 될 텐데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혹시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못되든지 아니면은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이미 뭐 최선희하고 비건이 그런 합의를 했을지도 모르죠. 스웨덴에서 그 합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의 지상군을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우리 주한미군은 지상군 전투부대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지상군이 전혀 없이 오직 우리가 그러면 주한미군은 행정부대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으로 올 7월에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 그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은 뭐 그대로 놔두고 또 주한미군 그대로 놔두고 그 대신 돈 많이 드는 또 효과도 없어 보이는 전쟁 나지 않으면 지상군 부대는 효과가 없어 보이니까 저거 그냥 보내지 말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미 지상군 한 개 예단 이것의 존재로 인해서 사실은 전쟁이 안 벌어지고 막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미군이 죽으면 안 되니까 북한군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군이 자동적으로 대규모로 증원이 오기 때문에 인계철선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많든 적든 간에. 그런데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부대, 뭐 공군 이것만 남아있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갈 수도 있다. 바로 7월입니다. 7월이 고비고
안 오면 새로 교체되는 부대가 안 오면 고비입니다. 그리고 9월은 국방수권법의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7월, 9월이 엄청나게 큰 고비다. 그것에 대한 결정은 이미 비건과 최선희의 스톡홀름 스웨덴 협상에서 마무리됐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방위비 분담금 50%, 즉 50%까지도 아니죠. 이제는 사실 한 3천억 원 더 내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 한국의 경제력으로 불가하냐? 제일 좋은 건 안 주고 그냥 지금 있는 현 상태 유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드다 뭐다 이거 가지고 그거 활용해라. 미국이 한국에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해서 한국에 사드를 갖다 놔야 되는 것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다. 그러니까 이 사드를 활용해라 라고 제가 계속 칼럼도 적고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했죠. 근데 활용을 안 한 것 같아요. 기가 찹니다. 그러면서 기분은 나쁘게 하고. 자, 이렇게 정부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죠. 한국은 이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10조 원을 냈다. 맞는 말이에요. 2019년 정부 예산안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1조 원 이상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불가능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 추경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곧 올 이전에 추가 경정 예산 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수조 원, 수십조 원의 추경 예산을 또 만들어내겠죠. 그게 3천억을 못 끼워넣는다. 과연 추경 예산에서 어떤 예산들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까요? 목포에 도시 어떤 재생사업 이런 거 하면서 목포에 과연 얼마나 많은 그 돈이 투자가 돼서 손혜원 같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그거 한번 지켜볼까요? 추가 경정 예산에 목표에 도대체 얼마나 가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500조 가까이 쓰는 나라가 추경을 또 수십조 원을 할 텐데 수조 원, 수십조 원을 할 텐데 3천억을 못 만들어낸다? 그건 의지의 문제죠. 혈세 뿌리기는 그렇게 잘합니다. 저 어디에 합니까? 일자리 대책에 지난 2년간 57조 원을 썼다. 이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일자리 예산에. 근데 그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까지도 있느냐. 대학교 빈 강의실에 전기세 아끼기 위해서 불 꺼주는 일자리 창출. 그래가지고 불 꺼주러 다닙니다. 불 꺼주는 일자리. 기가 찬 이런 일자리도 있어요. 전통시장에 가서 쓰레기 줍기 일자리 해서 또 예산 또 황창 내려주고. 그리고 요즘 침대에 메이커 침대에 라돈 측정이 됐다고 해서 막 말썽이 많았죠.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침대에 라텍스 침대에 라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 분석해주는 그런 일자리. 이런 일자리까지 만들어서 지난 2년간 일자리 대책 사업에 57조 원의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산 받아서 써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 누가 받았는지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57조 원을 썼다고 하네요. 어떤 대통령은 몇 년 동안 치수 사업 하느라고 한 20조 원 썼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감옥까지 집어넣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 치수 사업의 효과를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로 인해서 강물이 범람하고 대규모 홍수가 나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봐서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남 양산만 해도 우리 양산 시민들 다 이야기해요. 지난 재작년에 태풍 차바 왔을 때 4대강 사업으로 이 낙동강을 갖다가 파내지 않았으면, 즉 낙동강에서 담아낼 수 있는 물의 양이 적었으면 우리 양산은 넘쳤습니다. 5cm 남겨놓고 강둑에서 5cm 남겨놓고 물이 찼다가 빠졌어요. 제가 사는 집이 저지대라서 만약에 넘었으면 우리 집은 다 잠겼을 겁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양산 시민들 다 그러죠. 낙동강에 만약에 4대강 사업 안 했으면 우리 양산은 완전히 물바다 됐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전혀 하여튼 그러는데 어쨌든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이렇게 57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3천억 원이 없다. 또 북한 퍼주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북한에 아직 퍼준 적은 없죠. 뒤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퍼주기는 지금 완전히 준비 레디가 딱 돼 있는 상태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철도 연결하는 사업에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114조 원 예상이 된다. 북한과의 경협 사업에 270조 원 예상이 된다. 이거 지금 준비가 딱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뭐 어마어마하게 준비가 이미 막 뛰쳐나가고 싶어서 마치 주인이 몸만 딱 놓으면 확 뛰쳐나갈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냉랭한 것이죠. 참 기가 찹니다. 정말로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냐? 지금 하는 거 보면 마치 철수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철수를 원하십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투자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도가 지금처럼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까? 그 모든 것이 경제에 영향이 올 것입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안 되게끔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게끔 막는 것은 결국 정치인은 표가 어디에 있다라는 냄새를 맡고 다니기 때문에 그 표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민심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민심으로 보여주십시오.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이지만 네이버, 다음 이런 데 가차없이 댓글 남기십시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데일리 디펜스 정말 우려 섞인 그런 마음으로 무겁게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